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밀리터리 지식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저희에게 밀리터리 지식을 알려주실 전문가. 야, 이 밀당백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바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군사 전문가 조상근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들이라면 로망이죠. 로망이고요. 가슴을 뜨겁게 울릴 만한 바로 휴가. 아, 휴가라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밀당백 주제 바로 미군 특수부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가 사실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를 뽑는다고 하면 미국을 일단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특수부대로 영화가 수백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많아. 뭐 네이실 무슨 팀 어디 팀 해갖고 뭐 해갖고 만들어진 팀 너무 많아. 근데 다 재밌어.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재미는 걔네들이 쓰는 무기는 왠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쟤네 총은 저렇게 나가는 거고 저런 폭탄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화 한 통에 그 위치에 정확하게 미사일이 뼈머머머머 꽂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멋있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그 남자를 또 흘리는 그러니까. 마성이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분들의 그 여기 털마저도 너무 멋있어. 걔네 미군은 왜 수영을 못 가? 왜 수영을 안 자릅니까? 그만큼 뭐 명성이 대단한 건 다들 너무나 알고 계실 것 같고 미군 특수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네. 세계 최초의 특수부대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부터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아, 시작했는데요. 영국이 먼저입니까? 영국이 먼저예요. 막 독일이고 막 미국일 것 같은데 영국이. 영국이 먼저였고요. 원래 이제 고대부터 특수부대는 다 있었어요. 네. 등치 좋은 사람 나와. 나와야지. 가서 후방을 쳐. 나와야지. 그게 특수부대예요. 그렇죠. 예, 따지면 예, 그거죠. 특수부대인데 이제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군이 전차를 막 앞에 내세우고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전 유럽이 이제 과 휩싸이게 되는데 내가 낫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전차 앞에 가게 되면 내가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전차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류고 뭐 군수공장 이런 것들 좀 타격해야 되겠다 하면서 앞에가 아니라 저 적지 후방으로 보내는 애들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만든 게 코만도 부대인 거예요, 사실. 코만도 알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독일군의 기관 및 기가 부대였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쟤네 뭐야? 새로운 형태의 애들이 있네 하면서 딱 보고 있던 목도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우리 필요해. 라고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수작전 부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같은 미군 특수부대여도 부대마다 좀 등급 자체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까?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게 뭐냐면 등급이라고 해서 야, 너는 3등급이고 너는 2등급이다 1등급인데 이게 차별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업을 태스크라 하는데 그 태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티어, 뭐 2티어, 1티어 하는 3티어 같은 경우에는 80에 뭐 공정사단, 100일 이제 공중강습사단 얘네들은 특수부대하고 같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규작전을 수행하는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작전. 실질적으로 특수작전 부대라고 하게 되면 2티어부터 시작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75 레인저 연대. 75 레인저 연대. 75 레인저 연대가 있고 네이비실 아시잖아요. 알죠. 1에서 5팀까지 그다음 킬팀, 세븐 팀 이것도 이제 2티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육군의 특전사 그린벨에 근데 얘네 안에도 1티어가 있어요. 그럼 뭔가 좀 더 뛰어난 뭔가가 그렇죠, 있나? 있어요.
장거리 정찰 중대라는 게 있어요. 장거리 정찰. 예, 이게 뭐냐면 벌써 힘드네요. 예, 장거리 정찰 중대 뭐냐면 벌써 힘들어. 선견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견대? 선견, 미리 본다. 그러니까 본대가 가기 전에 걔네는 중대가 정찰국 수색하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본대보다 또 뛰어내야 되겠죠. 안 걸려야 되죠. 그걸 우리나라도 선견대는 말을 쓰는데 선견대급으로 해서 75 레인저 연대는 이상하게도 2티어와 1티어 같이 있는데. 네, 그 장거리 정찰 중대가 이제 1티어가 되는 거고요. 그게 따지고 보면 특수부대 안에 또 다른 그렇죠, 특수부대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1티어가 있잖아요. 1티어. 근데 이제 미군이 또 특수한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특수전사령부라고 있는데 육군, 해군, 공군들에 있는 특수부대를 모아서 통제를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걔네들에 의해서 이제 뭐랄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아니면 우리나라 합참에 의해서 긴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는다. 이름도 없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이름도 없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네. 예, 그런 애들이 있는데 델타포스. 그다음에 네이비실 중에서 대부그루라고 들어보셨죠? 이 팀. 예.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24 특수 전술 비행단. 그런 팀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고요. 이제 알아서도 안 되고. 그래요? 들켜서도 안 되는. 미군 특수부대의 어쨌든 특징들이 또 제각각일 것 같거든요. 미국에 있는 특수부대 6회 공군을 다 합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걔네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뭐냐면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을 편성할 때 특수작전 요원과 지원하는 요원의 비율을 6대4로 만들어요. 지금 한국군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대2 정도가 될 거예요. 8대2. 8대2 정도가 될 것 같고 우리는 뭐 다 합니다. 예. 우리는 팔방미인 아닙니까? 한국군은요. 여기서 오늘 뭐 눈 푸다가도 가면 내일 사격장 가면 일발 필중입니다. 이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밀당백, 밀리터리 마니아를 이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밀리터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온갖 무기 수집은 물론이고요. 해외 특수부대 출신에게 밀리터리 관련 교육까지 받는 컬렉터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밀리터리의 진심인지 저희가 일단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카페예요? 뭐야? 밀리터리 마니아인데 오늘 왜 갑자기 박물관하고 그러네요. 미술관? 안녕하세요. 군사와 사격 관련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탤런트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좀 올인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 여기 초상화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그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저 초상화들 사이에 있는 그 무기들이랑 뭐가 관계가 있길래? 카페 운영하시는 분으로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우리 밀리터리 마니아로 나오신 건데 제 취미 관련해가지고는 따로 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공간을?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오늘 하루만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한번 해보죠, 그럼. 뭐야, 여긴 뭐예요? 여기 뭡니까? 여기입니다. 이런 게 나와줘야죠. 여기가 나와줘야지. 와, 총. 야, 뭐야? 부럽지가 않다. 아니, 총이 아니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총이 아니네. 그러게요. 아예 다른 방이 있는 옷도 있어요. 군복만. 와. 여기는 제 개인 소장고이면서 작은 개인 박물관인데 보통 여기 있는 총들은 지금 보시면은 다 칼라파트가 돼 있는 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원래 칼라파트가 안 돼 있으면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물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칼라파트 안에도 이제 그거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허가가 있는 박물관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취미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 취미의 그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은 의무감도 생깁니다. 취미를 넘어가면 의무감이 생겨.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있어줘야지. 그치. 목에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겠죠. 와. 아니, 근데 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총이 아니야. 사실 애증의 소총이죠. 그 영국군의 제식 SA-80입니다. L85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That's what you get, blood. Boom. 제가 지금 나이가 한 40 후반인데요. 악댐이라는 회사에서 예전에 이 소총이 전동 비비총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게 장난감 총인데도 불구하고 무겁고 실제 총도 무게 밸런스가 잘 맞지가 않아요. 뒤가 너무 무거워요. 이 총은 희한하게 우수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총입니다. 그래요? 자수자가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쏘면 탄피가 다 자기 얼굴로 가요. 탄피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그거 엄청 뜨겁죠. 네. 저는 여기 아직 흉터가 있어요. 왜요? 단피 때문에. 아, 진짜요? 예. 어떻게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쏘시는데? 에어소프트건을 처음에 사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장난감이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다치를 다 벗겨낸 다음에 새로 그 블로잉도 하고 막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옛날 레트로 감성도 살아나고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야, 그걸 또 직접 다 칠을 또 벗겨내셨어. 그런 작업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걸어놓은 상태에서 야 이거 진짜처럼 보인다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죠. 모든 모델 만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이겠지만 그 작업할 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니아들은 맞아요. 그냥 그 단순하게 그거 갖고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쟁일 뭐 닦고 조이고 뭐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청와대 경호처 대테러 쪽입니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요. 주무장은 주로 HK416A5, 뭐 MP7 같은 거 이제 무장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탑티어 인력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네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건 뭐예요? 저 앞에 야간 투시경 같은 거. 나이트 비전에다가 열화상이 보이는 이게 야투경인데. 아, 이제 야투경이구나. 한밤중에 열이 나는 어떤 생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금방 포착을 하고 교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튜브가 4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볼 수 있는 시야각이 굉장히 넓거든요. 오퍼레이션 넵튠 스피어라고 왜 오사마 빈 라덴 잡으러 간 네이비 실 팀이 다 이걸 썼거든요. 빈라덴 잡을 때 네이비실이 이걸 썼어요? 단시간 내에 치고 빠져나와야지만 거기서 작전 오래 하게 되면은 그 방어부대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은신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시야가 확보돼갖고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고 빠질 때 쓰는 특수부대가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보는 사람도 그냥 섬찟하긴 하겠어요. 네, 쟤는 왜 눈이 4개지?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이제 수방사의 모 특수부대도 저거를 쓰고 사용하고 있군요. 있어요. 저희 시대 어렸을 때 문화는 그 당시에는 항상 전쟁 영화를 해줬습니다. 군사 콘텐츠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노출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고서 장갑차, 뭐 보병들 조립하고 색칠하고 뭐 그런 거를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궁금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숨어 있는 건가. 하도 어렸을 때 총을 좋아했어요. 고속터미널에 가면은 핫랜드라는 그 상점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돈 많은 형들이 이제 굉장히 멋있는 일본에서 만든 에어소프트건 같은 거를 사고 그러는 거를 먼 발치에서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총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멋있는 거를 가지면은 나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될까 싶었던 와중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 미국 유학을 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거는 총이었습니다. 그만큼 총을 사랑하시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는 한 50발씩 주어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권총을 골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가디안이나 뭐 누가 이제 같이 가가지고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아까 봤던 총기들이랑 조금 다른 옛날 총기들이 있는 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또 다른 방입니까? 와. 우와. 여기 뭐야? 옛날 그 이제 구식총하고 네. 대전차 미사일로도 우와, 뭐야? 1, 2차 세계대전 그렇죠. 때 쓰던 네, 영화에서 딱 보던 거. 저런 거. 보시면 모신 나강도 있고 카라비나 그 98K, M1 게런드, M1 카빈이랑 톰슨, 헤르만 괴링이라는 독일 공군 사령관이 자기 이름을 새겨넣어가지고 루거를 만들었는데 아마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자기 제일 아끼는 그 지인들한테 선물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재현을 해놓은 거고요. 되게 이쁘죠? 장식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총인데요. SDG 슈룸게베아 44. 돌격 소총이라는 데피니션 자체를 그 아돌프 히틀러가 만들었어요. 돌격 소총을. 거의 돌격 소총의 아버지격이 된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돌격 소총의 시초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AK-47도 나오고 그리고 G3 라이플이 그 태어나는 배경이 되는 소총이기도 합니다. 그 스틸 프레스로 다 만들어 가지고 총이 빨리 만들 수 있고 저렴하고 그랬는데 많이 쏘면은 엄청나게 금방 뜨거워졌거든요. 그리고 슈라우드 자체도 나무가 되지 않고 가스 시스템이랑 이게 다 그냥 다 한 대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장갑이 없는 상태로 막 200발, 300발씩 계속 연속으로 쏘면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져서 이 그 당시 독일군 사용자들은 이 소총 사용할 때 이제 장갑을 다 끼고서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일찍 생산이 됐으면은 우리 지금 다 영어 안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굉장히 효율성이 극대화된 화기였습니다. 저게 있어요? 사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집에 있어요, 저게? 집에 보면 개인 골프 연습장처럼 아, 그렇게요? 좋아하시니까 저걸 만들어 놓은 거죠. 모든 연습을 해서 하나. 이야, 대단하시다. 안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총은 사로를 향하게 해야 되고요. 내가 방아쇠 울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는 순간은 가늠자 가늠쇠가 보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가늠자 가늠쇠가 이제 내 눈에서 떠나면은 일자로 방아쇠 울 안에서 손가락을 떼야 되죠. 야, 근데 자세 좋으시다. 한국 스포츠 사격 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스포츠 사격을 좀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성향들이
다 군에서 하는 전술 사격 쪽을 더 지향을 하게 돼버렸어요. 해외에 좀 유명한 교관들이 있어요. 쟁쟁한 부대 출신의 유명한 교관들이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그 실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o this. So from here, you're running back, it's in your stock. It's right there. 아, 외국에 나가서 하신다고 직접 해외에서? 쏘시기도 하시는 거구나. 저런 교육들이 이제 그 어디에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냐면 미국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네. 전쟁과 전투를 수시로 하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자유화 되어 있고 사용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전략 문화 때문에 항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이제 예비 전력 이제 뭐랄까 양성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돼 있겠어요. 우리 여기서 갑시다. 밀당백 특집으로 100회 특집 이래갖고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 가갖고 전술 교육 받는 거. 총 쏘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관리합니까? 매니아가 제일 바쁘다 그랬죠. 특수연령으로 그걸 세팅해 주시고. 별총들이 다 있네. 와, 저거 하나 없어지면 아실까? 80년대,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들 많이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영화에서 많이 보던 총이 MP5라는, HK MP5라는 총이랑 우지기관단총, 뭐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걸려있는 총들도 다 비비총, 가스 블로우백 비비총들인데 MP5 모델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베리에이션이 조금씩 틀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스톡 모양이 약간 틀린 것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오래된 모델을 보자면은 MP5 잘 아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옛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폴리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스틸 인서트가 들어간 베이클라이트 재질의 그 손잡이가 있었어요. 다 한 번씩 뺏겨놓고서 다시 오래된 것처럼 도색을 하고 웨더링을 해가지고 옛날 총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고든 형태의 탄창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구한 빈티지 탄창인데, 아, 저건 또 따로 구하신 거예요? 절대로 에어소프트랑 호환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들어가지 않는 거를 억지로 이걸 갈아가지고 비비총에 그냥 모양만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총의 감성을 좀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즘 트렌드가 여기 이제 프레셔 스위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라이트랑 그리고 IR 데지그네이트 홀로그래픽 사이트이 달려 있는데 진짜 홀로그래픽은 아니고 이제 모형이죠. 여기에 라이저가 달려 있어요. 라이저를 다는 이유는 이 라이저가 없는 상태로 낮게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표적지 시계를 달았을 때 이게 가려버려요. 제대로 이제 목표를 확인을 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 라이저를 더 높이 다른 거고, 그리고 라이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트 사이트를 통해서 야간 투시경으로 봤을 때 야간 투시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낮았을 경우에는 제대로 조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라이저를 달아줌으로 인해서 사격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활용을 했을 때 걸림없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라이저들을 요즘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잘 나오는 것들은 높이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밀폐된 공간에서는 특수 작전 부대가 이제 빨리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쌓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런 것들이 이제 최적화돼 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예.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수집 활동에 있어서 목표가 있으면은 와이프가 저를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지 않으려고요. 이거는 그냥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애착이 없어요.
그 중간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좀 오래된 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웨더링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모두 바꾸고 그래가지고 좀 걸어놨을 때 되게 이쁜 상태가 됐다. 그러고 가끔씩 만져보면은 만족감이 있었다. 그럼 그걸 다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즐길 만큼 즐겼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은 그 사람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군사 사격 관련 콘텐츠를 많이 즐기는 매니아라고 생각합니다. 밀당백 이번 순서는 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수많은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들, 세계 최강, 미군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미 육군 네네. 최정예 특수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아 근데 그 육군도 뭐 유명하겠지만 뭐 다른 병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군 특수부대만 해도 내용이 꽉 찹니다. 아 그래요?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다른 특수부대들도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수부대 또 육군만 현재는 궁금합니다. 육군만 궁금하죠, 그죠? 제가 육군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도입니다. 저도 육군입니다. 네. 다 육군이요. 오늘 육군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미 육군의 특수부대 이야기. 이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부대들이 나올지 일단 대충 뭐 짐작은 갈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특수부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의 자존심, 일명 그린베레입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또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좀 연계가 된 건데요. 아, 케네디 대통령이요? 52년도에 창설이 됐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54년부터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데 코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강색의 이제 베레모를 쓰고 다니고 또 거기서 파생된 SAS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색 같은 걸 쓰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미국에 딱 봤을 때는 그게 육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왜 그러냐면 좀 볼품이 좀 없어 보인다. 멋있네. 난 그 다음에 너무 유럽틱하다 뭐 이런저런 뭐 후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훈련부대를 1961년 10월 12일 날 시찰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있는 그 브리핑하는 그린벨의 지휘관인 그 야보 준장이 뭐 얘기를 하면 브리핑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 부대원들이 54년부터 이걸 다 써왔지만 현재까지 육군점 때문에 잘 못 쓰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복귀를 한 다음에 국방장관에 전화를 해요. 이거 해줘. 네. 62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된 어떤 베레모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이제 공식 복장으로 이제 허가가 난 건데 난 거죠. 예. 또 역사 속의 중요한 순간마다 수많은 활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떤 작전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 저게 언제인 것 같아요? 베트남전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덥고 그러네요. 습히고 그렇죠. 밀림이고 이러네요. 예. 딱 드는 게 베트남. 맞아요. 베트남전이에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이제 생각해 보면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고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못 오니까 그 라오스 측으로 해서 이렇게 루트를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무기라든가 인원 장비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때 들어간 게 이 그린베레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린베레가 그 베트남전에 일단 들어갔죠. 예. 들어갔군요. 네, 들어갔죠. 이제 이거는 사막이 예, 있네요. 그래요? 그린베레 5 특수전단 소속의 ODA 525의 사진입니다. ODA가 뭐예요? ODA가 뭐의 약자냐면 오퍼레이셔널 디태치먼트 알파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최소 작전 단위를 ODA라고 불러요. 예. 최소 작전 단위. 왜 이 개념이 생겼냐면 적진에 들어가는데 대규모로 가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어떤 전투 기술력과 살상력을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ODA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걸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1991년도에 이제 걸프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3할 폭풍 작전이라고 작전명이 나와 있는데 이 ODA 팀이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요. 이동식 그 차량 위에다 이렇게 발사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하기 전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신호가 많이 발생해요. 신호가 막 전자파 이런 걸 발생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겠죠. 200km, 300km 떨어져 있는 거에 신호 감지해봤자 안 잡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면 지근거리에서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가 기지국이네, 왼쪽이. 그렇죠. 기지국. 걸프 전쟁 기간 중에
후세인이 운영하는 텔의 86%를 그린베레가 유도하는 거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아, 그린베레가 거기서도 굉장히 엄청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사마의 폭풍 작전을 봤을 때 뭐 첨단 무기 체계가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뭐냐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무기 체계가 개발되고 군이 이제 첨단화 되더라도 그 정면과 그 앞에는 속속들이 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이제 5대2 525였고 이 특사전 부대였다는 거죠. 너무 멋있다. 와, 그러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되게 이제 뛰어난 게 뭐냐면 그 전쟁이 한참 왔다 갔을 때 완전 아비규환이었거든요. 네. 퇴출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헬기로. 항공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뺄 수 없는 거네요. 뺄 수 없는 거. 사우디아라비아로 100km를 행군해서 가는 거예요. 100km를요? 그것도 이제 행군이 아니죠. 적들의 눈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몇 킬로 하죠? 천리행군 하잖아요. 천리행군이죠. 400km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평양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400km예요. 특수작전 부대의 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장거리 행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건 뭡니까? 뒤에 헬기가 헬기가 있어요. 신력 헬기가 있죠. 저 뒤에 보십시오. 저 뒤에 보시면 고산지대가 나오잖아요. 네. 아, 예. 네, 어딜까요? 고산지대면 아프간.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이죠, 전쟁에 나온 예. 거예요. 우리 영화 12 솔저스라는 영화 배경이 되었던 5대2 5959대 12명이 들어가는데 CIA 4명하고 들어갑니다. 왜 CIA가 들어갔느냐?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CIA는 이제 평소부터 다른 나라에 파견돼 있어서 문화적인 정보를 파악해오고 그럼요. 그다음에 군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마자르의 샤리프 전선을 이동하고 그 도슨 장군하고 이 팀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탈레반과 알카에다 약 3만 명과 전투를 해서 이제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친구들이 들어가고 어떤 노력을 하냐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네 갖고 있는 최신식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주면서 같이 이제 라포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형성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거니까. 미들이 형성되니까 뭐가 나오냐. 이 사람들 그 지형에 대해서 빠삭하잖아요.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예측을 하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방을 딱 해주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위에서 이제 폭탄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유도를 하고 레이저 피적 지식을 찍으면은 거기 위에서 전폭기들이 와갖고 대량으로 이제 폭탄을 투하해서 그게 전멸시키는 듯이 그런 작전을 펼쳐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게 그냥 전술로만 가서 직접 자기 12명이 싸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뇌 싸움에도 능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전에서 중요한 게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 일본이. 문화 이해라는 거 네. 진짜 중요해.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보급품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네. 자, 이 부대는요, 미국군 특수부대 중에서 최정예 중에 최정입니다. 특수부대 1티어예요, 1티어. 미합동 특전사령부 산하의 델타 포스입니다. 아 델타 포스는 알죠, 알죠. 얘네들의 시작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9년도에 보게 되면 그 이란 혁명군이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억류를 해요. 무려 52명을 444일 동안 1년 넘게. 예. 그럼 미국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죠. 나타났죠.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CIA가 군한테 정보를 좀 안 주고 그다음에 각국의 이제 육해 공군의 특수부대 사이에서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 경쟁을 하잖아요. 이번 해결을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네끼리 출동을 하다가 헬기하고 수송기하고 충돌해요. 네, 헬기 세대가 추락하면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독수리 발톱 작전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델타포스는 또 투입을 하지만 기체가 고장나요. 왜 고장났을까요? 기차가 고장나 안 써봐서? 헬기. 사막이잖아. 예. 폭풍이 이게 불고 하니까 네. 이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네. 몰랐네. 이 작전이 이제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없애버리잖아요. 없앴죠. 야, 이거 체계적으로 키워야겠다. 예산 투자해.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실패를 했지만 예산이 300% 증액됐어요. 저 뒤에 헬기. 오 헬기. 예. 저 헬기가 영화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저거 딱 헬기에 미군들이 저렇게 있으면은
생각나는 게 블랙 호크 다운. 맞아요. 블랙 호크 다운. 블랙 호크 다운. 예. 1993년도 모가디슈 전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말리아 내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군벌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라는 세력을 전표적하기 위해서 델타포스하고 75 레인저 연대를 집어넣어요. 델타포스는 이제 전표적하기 때문에 포위망이 형성되나 마나 이제 정보에 의해서 그 해당 옥상에 바로 들어가요. 옥상에 내려가는 성공을 하죠. 5분 만에 건물을 장악하고 2명 생포하는데 안 되는 경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인저 연대가 들어가면서 그 헬기가 RPG-7에 의해서 추락을 해요. 맞아. 블랙호크가 다운이 되잖아요. 델타포스 저격주 랜디 슈가트와 이제 게리 고든이 나와 영화에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나왔는데 미리거라고 M14 소총으로 수십 명이 저걸 사살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전사를 하잖아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파일럿 마이클 듀란트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생포가 되지만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석방되죠. 거죠. 되게 유명한 어떤 기라도 있는데 결국에는 소총으로 300m의 거리에 있는 이제 RPG-7 사수 3명을 연속해서 사살해버려요. 딱딱딱 하는 어떤 기록도 나타나고 있고 델타포스가 전표적으로 가서 흰색 작전할 때 그 주변에 이제 75 레인저 연대가 이제 그 포위망 형성해주고 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거고 네. 또 얘네들을 다 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저격수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시가지 전에서 저격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모티브가 나왔던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저격수에 관련된 어떤 교류도 여기에서 적지 않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역할이 크잖아요, 저거. 그렇죠. 큰 역할이에요. 뒤에 든든하게 있잖아. 네네. 누굴까요? 아, 이거는 진짜 후세인. 네, 후세인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됐을 때 합성 아니야 막 싶을 그렇죠. 정도로 조작 아니야 싶을 네네네.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맞아요. 사건이었어요. 네네네네. 2003년도였잖아요. 생포한 것들. 저 인원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붉은 새벽 작전을 해요. 네, 붉은 새벽. 그때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요. 태스크포스 121이라는 하나의 어떤 임시적인 조직체가 만들어지는데 네네네. 거기 안에 이제 델타포스가 들어가 있고 CIA 이런 데 들어오고 있고 네이비실도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진들. 예, 일진들 다 들어온 거예요. 예. 왔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12월 13일 날 후세인이 어딨냐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이제 시크리트 인간 응가에 있는데 그때도 실패할 뻔했어요. 할 뻔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습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보니까 농가의 마당을 보니까 파이프가 하나 나와요. 숨구멍이. 오. 얘는 알잖아요. 지하하고 다 들어가니까 아 숨구멍이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구나 해서 들어가 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후세인이. 예, 예.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굴욕적이죠, 굴욕적이죠. 근데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정말 이분들은 못할 게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죠? 대단합니다. 델타포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아. 자, 이제 마지막 특수 부대를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해줘요. 그린베레가 이 게릴라전 그리고 델타포스가 대테러 작전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신속하고 정밀한 공수 강습에 특화된 특수부대 제75 레인저 연대입니다. 핀셋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특수부대가 있으면 이거를 유사시에 아예 가서 있던가 아니면 출동 준비를 하던가 해서 백업할 수 있는 대규모 부대가 필요하다. 맞지. 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75 레인저 연대가 이제 연대급이잖아요. 나오게 된 거고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티어는 2지만은 특수작전과 정규작전을 다 할 수 있는 부대예요. 어이구야. 전천후 부대. 아, 그럼 예. 지금 델타포스와 그린베레를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부대네. 유일하게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가장 잘하는 특수부대가 얘네. 아, 여기 또 홍보를 하는군요. 예, 그렇게. 잘해요. 예, 예. 잘해요. 적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섬뜩할 만한 것들 다 올려요. 왜 그래요? 왜냐면 공포를 주는 거죠. 예, 평시에 인지전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들 알아요. 적들은. 아, 1티어급이 들어오는 백업으로 들어오는 애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하겠어.
얘네가 그리고 기만 활동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이 일부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뭐 기만을 어떻게 해요? 한답니다. 저요? 예. 제 활동이요? 그렇죠. 기만 활동이요? 네, 기만 활동한다. 활동하는데 디셉션 오퍼레이션 하는데 얘네가 일부러 가요. 훈련하러. 그러면 얘네들은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여기 델타 포스는 뭐 들어왔구나.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기만 잡지 이런 않아요. 활동을 소문이 네네네. 진 거야 막. 벌써 너무 무섭게 만드는 네네. 거지. 그래서 나도 너가 무서워요. 왜 제가 무섭습니까? 기만할까 봐요. 이런 제75 레인저 연대의 모토가 레인저가 길을 연다입니다. 와, 그들의 모토처럼 제75 레인저 연대는 늘 전방에 최전방에서 활약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활약상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레인저스 리드 더 웨이에서 걔네가 구호를 R, L, T, W라고 해요. 이 약자를 써요. TW. 예, 레인저스 리드 더 웨이 딱 이렇게 해요. 그 구호가 딱. 그래서 그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먼저 투입된 작전들이 많아요. 2차 세계전들 레인저들이 전신이 노르망디 상륙전에 그 절벽 올라가잖아요. 가장 먼저. 그래서 그 이후에도 1983년도에 이제 그라나다 이제 침공이 있었어요. 예. 카리브의 작은 섬이잖아요. 네. 1983년 10월 25일에 이제 침공상 쿠데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현지에 있던 미국 의대에서 600명이 억류가 되거든요. 생명 위협 받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7,000명을 투입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뿌린 애들이 75 레인저 연대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불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몇 미터에서 낙하를 하냐면 150m에서 점프를 해요. 수송기에서. 그러면 엄청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항공기가 낮게 가면 이제 고공 낙하를 하게 되면 이제 침투 목적에서 오래 가서 침투를 하지만 낮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적의 이제 대공 이제 화망이라든가 침투를 성공해서 낮게 가고 강하의 어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바로 액션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강하자마자 쿠바군 600명하고 교전이 붙어요. 아, 내리자마자요? 예,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레인저 연대 요원들이 러시아제 장갑차 세대를 탈취해가지고 오히려 타고 공항에 가서 장악을 해요. 예, 오히려 예. 깡패네 진짜. 완전 전격전을 수행하는 거죠. 다음 날까지 이제 정부 청사까지 다 점령하면서 작전이 끝나요. 끝나는데 간단하게 예, 얘기하시니까 쉬워 보이죠. 예, 그래서 총 말이 안 600명의 돼요. 이제 미국 국적인 사람 다 구출을 하고 나서 거의 이 레인저 연대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역사기를 보게 되면 네. 아, 이 작전은 레인저 연대 혼자 다 했어. 얘가 이제 맞고 풀고 다 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레인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다. 가능하죠. 그래서 길을 연다라고 한 거예요. 싸움도 아시겠지만 선빵이 세야 되잖아요. 선빵이 세잖아요. 어? 몇 대단하다. 명 들어가고 나 히집어놓고 나왔잖아. 저게 75 레인저인데 3대대의 어떤 훈련 영상이거든요. 실사격 기동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걸 보시면은 대전차분이 쏘잖아요. 근데 한 명이 가슴 안아주지 않습니까? 네. 저게 고도의 전투 기술인데 안 해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아, 저기 반동을 잡아. 반동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부대는 빨라. 네. 이미 엄청 빨라. 네. 저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노루 같아, 노루. 네. 우와, 저거 막 그냥 뛰어가서 엎드리는 거 봐. 그러니까 분대가 이제 두 개 팀이 계속해서 교대로 약진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실탄을 쏘가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알아. 저렇게 하면 무릎 다 나가. 네. 아씨. 아니, 근데 약간 이거 빠르기 맞아요? 네, 맞아요. 돌려놓은 거 아니야? 네. 왜 이렇게 빨라? 빨라요. 저렇게 딱 봐도 엄청 빨라. 지금 장애물질에서 다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장애물질은 있기 때문에 저기 적들이 화력이라든가 집중해 놓을 거 아니에요. 저걸 차장하기 위해서 연막탄을 투척해 놓고 이제 자기를 차폐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이 저렇게 거침이 없어. 네, 거침이 없죠. 네. 예. 이미 너무나 잘 아는 훈련 장소처럼 말도 안 네. 돼. 엄청 빠르게 다니시. 여기서부터 핵심인데 저기 참호가 있잖아요. 네. 참호에 진입을 합니다. 계속 사격을 하면서 이제 적들이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이게 특수부대 같아요. 정규군 같아요. 정규군처럼 보이잖아요. 맞아, 정규군처럼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많이 사용되는 전술 중에 네,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얘네가 표시해요, 거의. 보시면은 들어갈 때 보세요. 지금 뭐 하나 지금 올립니다. 올리죠. 빨간색 올리죠. 네. 저게 뭐죠? 저 안테나입니다. 피아시페라는데 왜냐면
이쪽 바깥에서 사격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나 여기 있어 쏘지 말라고 하는 피아 식별용이에요. 아, 피아 식별용? 예, 예. 그러면서 딱 보시게 되면 한 명이 앞에서 이제 잡아주고 뒤에서는 어깨 너머로 해서 보조 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보조 사격하죠.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지형이? 여기요? 네. 이 모양새가 군생활 하셨잖아요. 저 시나리오가 한국의 지형을 상정해 놓고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오. 네, 저게 이제 그래서 3대대의 어떤 훈련 모습인데 훈련 모습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방대대 이제 교육 나갈 때 저걸 꼭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미국의 75 레인저 연대의 3대대로 저걸 하는데 니네도 해야지. 맞네. 더 잘해야지라고. 맞네. 약간 우리나라의 산악지형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죠? 네네네. 쟤네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맞네. 예. 그리고 쟤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위쪽에서 북쪽에서 덜덜 끌죠. 떨지, 쟤네가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 대단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미 육군을 대표하는 특수부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야, 진짜 훈련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디선가 은밀하게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위대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겠죠. 네. 와, 아, 저는 이제까지 뭐 듣기만 했던 거니까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치. 또 직접 또 듣기도 하니까는. 그쵸, 예. 야, 세다. 정말 세다. 셉니다. 신앙심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드네요. 저는 해병대 장교로 역임했고 참모 생활도 했었고 마지막에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사령관의 이제 통역 장교 업무를 했습니다. 김준백이고 한국 스포츠 사격 연맹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간병으로 육군사관학교 조교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한국 스포츠 사격연맹 부회장 김민수입니다. 상공수 특전여단에서 처음 임무 수행을 했고 13특수임무여단, 7공수 특전여단에서 마지막으로 중대장 임무 수행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크로스 사격연맹의 사격 교관을 맡고 있는 윤혜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준규 기자고 국내 밀리터리 잡지 취재 기자를 3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사격에 대해서는 군의 경험은 있지만 이걸 좀 한번 즐겨보자 해서 이제 스포츠란 이름을 붙여서 스포츠 사격이 됐고요. 사격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인데 실제로 지금 회원들이 대부분 전직 군인들이 많고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군인이나 경찰, 법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총기류를 가지고 사격을 하는 뭐 IPSC랑 또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또 택티컬 훈련 같은 걸 열심히 받는 단체나 이런 데가 없어서 해외에서 저도 가급적 따라가서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육상 스타트! like that, then aim all the way. Ready? Put that thrust fire up! 처음에 한 거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서로 전술적인 지식을 교류해갖고 이 장소에서 2018년도인가 7년도에 처음으로 아니에요. 21년도 6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1년도 6월 25일이었습니다. 아, 그럼 202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활동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서 오셔갖고 우리가 야간 촬영했었죠. 나이트 레이드 그래갖고
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하면서 계속 시리즈 찍게 된 거예요. 장갑차에서 찍는 장면. Hey, ready. Safety zone. Safety on. Down. Full position. 해외 원정 가는 것부터 해서 Fire. 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저건 지금 다시 찍으려고 해도 못 찍는. 저거는 이제 IBS인데 제가 해병대 출신이니까 IBS는 좀 익숙하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마침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촬영을 취소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비가 딱 그치는 거야. 원래 거기 보면 카약 타는 사람 되게 많은데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아파치까지 어머 해주고 가자. 한강물이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아니야, 그냥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짧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저런 건 하면 안 돼요. 경찰서에 영화 촬영한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저거 무장공비처럼 오해받지. 저희는 흉내만 좀 내봤습니다. 뭐 흉내 내봤어요. 그래도 제대로 해본 거죠. 해본 거지. 서울을 뷰로 이런 영상을 찍은 건 저희한테 굉장히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마 태국인가? 필리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건 더위. 저 날씨가 실제로 긴팔이지만 40도가 넘어요. 지금 다른 분께는 일부러 숨쉬기 편하라고 그 필터 2개짜리를 드리고 저는 옛날 필터 하나짜리를 제가 쓰고서 방독면 갖고 숨 쉬면 숨을 못 쉬니까 얼굴이 혈압이 확 올라버리고 눈이 튀어나와요. 저렇게 덥고 습한 날에는 한 7분에 한 번씩은 벗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쓰러져요. 스포츠를 한다는 게 약간 이제 도파민도 분비가 되고 엔돌핀이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독면을 쓰고 한다는 거는 그냥 힘들고 나서 좀 더 달콤한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힘드니까 좀 괴로웠죠. 저희가 방탄모, 방탄 가글,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베스트까지 해서 거의 군 못지않게끔 프로텍션을 하고 또 소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도 쓰고 곡을 반드시 써야 되고 가끔씩 얼굴에도 박혀요, 이렇게. 그래서 저 모습이 군인 흉내낸 게 아니고 사격할 땐 저 장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태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서 저런 자세 쏘는 걸 연습했는데 저희가는 좀 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태국 공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저 자세를 저희는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여, 걔는 뱀처럼 움직여요. 막. 좋습니다. 총이 어마무지하게 크죠. 제 키만한 총이 한 거의 1m 5, 60 이상 되는 총이고 지금 목표가 보시면은 대략 거의 1마일 좀 안 되는 거리였으니까 약 한 1km? 1.3km 정도 레인지였었어요. 사실 저 거리에서 아무리 평야지만 바람 불고 초속 계산하고 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저때 저게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반신반의 좀 했고 맞은 것 같은데? 이게 총알이 빵 쏴가지고 타겟까지 맞는데 대략 한 4초가 4, 5점. 걸려요. 그러니까 네. 빵 쏘면은 탱 소리가 한 10초 있다 들려요. 영상에서 보시면 빵 하면 우리는 눈에는 맞은 게 보이는데 한참 있다가 탱 소리가 나요. 마치네. 원통 사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거. 두 번째 갱스터들이 사용하는 방법. 슈터 레디! 스탠바이! 슛!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영화 감성, 골프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등산. 등산, 골프, 테니스, 뭐 낚시. 근데 저희는 골프 재능이 없어요. 공 갖고 하는 건 진짜 못하겠더라고. 또 제 또래 애들은 사격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급 스포츠라고 뭐 그건 사실인 거야. 비싸, 돈 많이 들긴 해. 생각하더라고요. 골프에 비해서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스포츠이긴 해요. 근데도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총 쏘신다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이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막, 난 내 지인들은 다 그랬어요. 내 친구들이, 야, 그거 좀 그만해라. 그냥 라운딩 같이 나오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변신이죠. 이렇게 안경 정장 입고 이제 회사에서 기업에 운영할 때 모습하고 저렇게 군복 입고 굴러가면서 총 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변신해보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지 않겠나 싶어요. 사격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이 사람이 이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엔도핀이 나와요. 왜냐면 자기도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그때 즐길 수 있는 쾌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침착하고 집중력 있게 써야 되는 게 사격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또 저희들이 조합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외부 교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맹 현역들 중에도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우리 군의 전력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할 거고 그렇게 나아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